엄마, 엄마, 목소리 들려? 엄마, 엄마. 아들의 목소리에도 아무 반응이 없는 그녀는 인공호흡기에 의지한 채 가쁘게 숨을 쉬고 있었는데요. 그녀의 병명은 외상으로 인한 급성 뇌출혈. 10년 전 남편과 사별을 한 뒤 홀로 남매를 키우며 쉼없이 일했던 딸에게 벌어진 일이 김할머니는 그저 기가 막힐 따름입니다. 이때까지 고생만 했지. 생전 한 번도 어디 놀러도 못 가봤어. 이 벚꽃이 피어도 벚꽃 핀 데를 못 가보고 세상이 불쌍하고 짠하지. 그 사건이 벌어진 건 지난 4일이었습니다. 지인이 두통을 호소하면서 쓰러졌다고 신고받고 출동을 했어요. 구급대원이 현장에 도착한 시각은 오후 5시 48분경. 그런데 두통이라고 하기에 환자의 상태는 어딘가 이상했다고 합니다. 환자는 바르게 누워있는데 눈 쪽도 많이 부어있고 멍들어있고 손등이나 팔 이런 부위도 많이 멍들어 있어서 폭행도 의심되고 이래가지고 경찰을 요청했어요. 질병이 아닌 사건이 의심됐다는데요. 의아한 일이 벌어진 건 그 뒤였습니다. 상태가 안 좋으니까 병원 의사가 찾았을 거 아니에요. 이제 이런 상황이다. 보호자가 없었대요. 어디 가냐 도망갔대요. 수진 씨의 보호자를 자처하며 병원에 머물렀던 최 씨가 갑자기 사라졌다는 겁니다. 잠적을 했던 그는 이틀 뒤 경남의 한 숙박업소에서 검거됐습니다. 남자의 도주는 무엇을 말하는 걸까? 지방에서 도피지 쪽에서 이제 검거를 한 거거든요. 일단 현장에서 이제 1차적으로 피해자를 폭행을 한 거거든요. 현장에 있었던 지인도 가해자가 이제 피해자를 폭행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진술을 했고, 지난해 가을부터 수진 씨와 만남을 가져왔다는 40대 최 씨. 그가 자신의 연인을 무자비하게 폭행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진술할 때 손바닥으로 1회를 때렸대요. 얼굴 부위는 한 대를 때리고 나머지를 수회 때렸다. 근데 난 주먹으로는 안 때렸다. 그래서 상황을 봤는데 손바닥으로 그렇게 만들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목 이쪽에서 멍이 있고 귀 뒤쪽도 다 멍이에요. 다 멍이었어요. 수진 씨를 때리긴 했지만 뺨을 때렸을 뿐 뇌출혈에 이를 만한 폭행은 없었다고 주장한 최 씨. 그렇다면 수진 씨의 몸에 남은 상처는 어떤 의미인 걸까? 아무래도 사건 당일을 되짚어봐야겠습니다. 남자친구라는 그 가해자, 그다음 저희 엄마, 그리고 가해자 친구랑 셋이서 같이 처음에 술을 마셨대요. 친구 집에서. 그날 오전 야간 근무를 끝낸 뒤 최 씨와 함께 그의 지인인 박 씨의 집을 찾았다는 수진 씨. 세 사람은 늦은 아침 식사를 하며 반주를 곁들였다는데요. 문제는 최 씨가 먼저 자리에서 일어서고 얼마 지나지 않아 벌어졌다고 합니다. 집을 이제 먼저 나왔는데 나오고 나서 이제 저희 엄마한테 전화를 했대요. 가해자가 연락이 안 된다는 이유로 그 일이 발생을 한 거죠. 한 CCTV에는 홀로 집으로 향했던 최 씨가 전화를 하며 박 씨 집 쪽으로 향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는데요. 연락이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인이 보는 앞에서 수진 씨를 폭행했다는 최 씨. 근데 그 신고를 한 시간은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4시간 뒤에요.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갔다가 친구한테 전화를 해서 이 이상해. 그래서 친구가 신고를 한 거죠. 두 사람이 도보 4분 거리에 있는 최 씨의 집으로 향한 건 오후 3시 50분 무렵. 이때까지만 해도 수진 씨는 스스로 걷고 있었는데요. 그렇다면 119 신고는 왜 시간이 흐른 뒤에야 이뤄졌던 걸까? 수상한 점은 더 있습니다. 신고자랑 환자랑 이렇게 두 명만 처음에 있었는데 한 5분 뒤쯤에 남자친구라고 하는 분이 신고자 연락받고 자기가 왔다고. 그날 119에 신고를 한 게 최 씨의 부탁을 받은 박 씨였다는 건데요. 이게 무슨 얘길까? 최 씨가 다시 집에서 나온 건 5시 33분 무렵. 잠시 후 그의 집 앞에 등장한 건 최 씨의 친구 박 씨였습니다. 대화를 나눈 두 사람은 그제야 119에 신고를 합니다. 전화를 걸고 구급대원을 기다린 건 박 씨였는데요. 최 씨는 왜 직접 119를 부르지 않았던 걸까? 그 남자친구가 말하기를 그 처음에 신고한 지인이 둘이서 술 먹다가 다툼이 있었다. 그래서 그 지인이 때렸다 그렇게 말했거든요. 심지어 최 씨는 자신의 혐의를 지인에게 뒤집어 씌우기까지 했다는데요. 박 씨의 집을 나온 뒤 수진 씨와 함께 있었던 건 분명 최 씨뿐입니다.
집으로 가는 동안에도 수진 씨를 향한 위협을 이어갔던 최 씨. 사건 당일 119에 신고를 했던 최 씨의 지인 박 씨라면 뭔가를 알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계세요. 안녕하세요. 저 SBS에서 왔는데요. 사건 관련해가지고 좀 여쭤볼 게 있는데요. 선생님. 좀 얘기 좀 나누시죠. 지금 같이 술을 마신 건 맞아요? 네 맞아요. 왜 여기서 술을 마신 거예요? 한잔 더 먹다가 원래 같이 먹을 원래 같이 자주 만나고 그런 사이예요? 예전에 자주 만났어요. 뭐 말리거나 그러진 않으셨어요? 내 자신 내 얘기를 내가 전달하는 할게요. 안 한다는 게 가만히는 안 계셨어요? 하지만 그 뒤 그에게선 아무 연락이 없었는데요. 박 씨는 왜 최 씨의 수상한 부탁을 들어줬던 걸까? 우린 두 사람을 알만한 사람들을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저희 SBS에서 왔거든요. 씨라고 이분 보신 적 있어요? 있는데 좀 안 했어요. 같이 다녀요. 같이 일하다가 아니 데리고 다니는 것 같은데. 박 씨가 최 씨의 직원이었다는 겁니다. 때문에 박 씨가 그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했던 걸까요? 그렇다 해도 이상한 점은 더 있습니다. 계좌를 들어가 봤더니 사건 발생 그 날에 인출이 된 거예요. 326만 원이. 시간대 보시면 7월 4일 19시. 수진 씨가 병원에 입원한 직후 통장에서 빠져나간 300여만 원. 그 돈을 받은 사람은 최 씨였는데요. 수진 씨의 SNS 친구 목록에서 자신의 이름을 삭제하고 그녀의 휴대전화를 버리기까지 했던 최 씨. 그는 왜 혐의를 인정하는 대신 사건 은폐와 도주를 택했던 걸까? 어쩌면 두 사람의 공간에서 무슨 일이 있진 않았을까? 우린 최 씨 이웃들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그때 집에 들어오는 길 올라오면서 들었거든요. 남자 목소리만 들리던데요. 큰 소리로 막 뭐 내 말 안 듣냐 막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집으로 돌아온 뒤에도 최 씨는 폭행을 이어갔던 걸까요? 병원에 실려가기 좀 더 직전인 상황에서 진술보다는 더 강한 외상이 있었을 것이라고 추정이 되고요. 이렇게 젊은 연령대에는 두개골 안에 뇌가 꽉 차 있기 때문에 아주 소량의 출혈만 있더라도 금세 증상이 나타나거든요. 아주 극심한 두통 때문에 구역 구토감이 나오기도 하고 또는 약간 뇌가 눌려 있을 때 팔다리의 부자연스러움이 보일 수밖에 없는데 아직은 그렇진 않았다는 겁니다. 대체 이 비극은 왜 시작된 걸까? 김 할머니는 짚이는 게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여자 또 있어, 저가. 어디 다른 여자? 응, 또 있고. 딸이 그런 여자. 이게 무슨 소릴까요? 수진 씨에게 집착을 했던 최 씨에게 아내와 자녀가 있었다는 건데요. 하지만 고통은 이별을 말한 뒤 시작됐답니다. 우리 딸이 이러고 놈 숨어갖고 있다가 잡아가. 누가? 그 사람? 뭐지, 응. 지 차는 이제 딸이 남발을 하니까 차는 멀리 갖다 놓고 지 혼자 와서 거가 숨어서 있다가 왜 인자 오냐? 뭐 두고 인자 오냐? 그런 것이지. 무슨 소리를 때리고 무대를 때리면 눈으로 안 터지고 속으로 피가 터져서 때릴 수 있다고 그런 방법 가르치고 그래갖고 이것이 그걸 못 벗어나 무서워하다고. 이어지는 협박과 폭력에 수진 씨는 그를 벗어나지도 못했다는데요. 엄마랑 새벽에 저랑 자고 있었는데 밖에서 누가 불을 두들기는 거예요. 초인종 계속 누르고 발로 차고 엄청 세게. 그리고 엄마 다시 나갔어요. 때리는 소리 있잖아. 아 이런 소리. 막 몸이 엄청 떨렸고 막 불안한 상태여가지고 막 경찰에 신고할까도 생각했었거든요. 그리고 지난 4일 수진 씨는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습니다. 범죄심리 전문가는 그의 행동에 주목할 만한 점이 있다고 말합니다. 전형적인 교제 폭력의 가해자에서 볼 수 있는 특징 중 하나인 것 같아요. 상당히 강도 높은 통제. 이 사람 같은 경우는 강제하고 폭력을 행사하고 억제를 함으로써 이 관계를 유지하는 방법을 선택을 한 케이스예요. 즉 심리적으로 상대방이 자신의 소유물이라고 여기는 그런 행동적 패턴이 보이고 있습니다. 최 씨는 중상해 혐의로, 최 씨의 지인 박 씨는 범인 은닉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두 사람은 이제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 증거도 인멸했고 그다음 피해자가 취약한 상태에서 범행이 이루어졌고 도주했고 여러 가지 불리한 양형서들이 가중된다고 한다면 10년 이상의 형이
선고돼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는 이 가해자 친구에 대한 조사, 이 사람의 진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 친구가 유일한 목격자예요. 근데 이 사람이 지금 불구속 상태에 있단 말이에요. 본인과 그다음에 그 가해 남성의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서 진술을 맞춘다던가 이런 행위를 할 수 있는 우려도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가해자와 완전히 분리시킨 상태에서 조사가 이루어지는 게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두 아이의 어머니이자 한 여성의 딸이었던 수진 씨. 평생을 성실히 살았던 그녀는 여전히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족들의 바람은 오직 하나뿐인데요. 엄마 내일 가면 엄마 왔어 그래? 엄마 나 괜찮아 그래. 그 소리 한 번만 들어보면 어쩌겠어. 수진 씨는 입원을 한 후에야 마침내 최 씨의 무자비한 폭력과 끔찍한 집착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그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을까요? 피해자의 의지만으로는 폭행의 그늘에서 벗어날 수 없는 이 잔혹한 현실은, 서늘한 비극은 언제쯤 돼야 끝이 나는 걸까요?